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자매입니다. 오늘은 초음파 물리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인 도플러 효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여러분 쪽으로 지나갈 때 소리가 어떻게 바뀌나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는 삐뽀삐뽀 음정이 높게 들리다가 나를 지나쳐서 멀어질 때는 음정이 낮게 들립니다.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원과 관찰자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관찰자가 받아들이는 파동의 주파수가 달라지는 현상이 바로 이 도플러 효과입니다. 첫 번째 줄 정의를 보시면 여기서의 파워는 반사파를 방출하는 반사체를 의미하고요. 리시버는 반사파를 수신하는 프로브를 의미합니다. 즉, 반사체와 프로브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을 바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초음파를 검사하는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탐촉자에서 우리 몸으로 일정한 주파수의 초음파를 보냅니다. 음파는 우리 몸속으로 전파되면서 조직의 경계면에 부딪히게 되면 반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간과 신장처럼 반사체의 움직임이 없다면 송신 주파수와 반사파의 주파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혈관 속 적혈구에 부딪혀서 반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떨까요? 네, 송신 주파수와 이 반사파 주파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탐촉자에서 0.3mm 파장의 초음파를 쏘았습니다. 적혈구에 도달할 때까지 이 파장은 변함없이 0.3mm입니다. 적혈구가 탐촉자 방향으로 달리면서 초음파 파동을 튕겨낼 겁니다. 다가가는 운동 때문에 적혈구가 튕겨낸 파동은 공간적으로 압축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오는 적혈구를 맞고 튕겨나온 반사파는 이 처음 보냈던 파장보다 더 촘촘해진 파장을 가진 채로 탐촉자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멀어지는 적혈구의 경우에는 파동을 받으면서 뒤로 물러나므로 반사파의 파장이 처음 보낸 파장보다 길게 늘어져 돌아옵니다. 자, 정리하면 적혈구가 프롬으로 접근할 때는 반사파의 주파수가 높아지고 적혈구가 프로브로부터 멀어질 때는 반사파의 주파수가 낮아집니다. 자, 이때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의 차이를 우리는 도플러 변이, 도플러 시프트라고 합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류가 프로브를 향해 오면 이 수신 주파수가 송신 주파수보다 크기 때문에 도플러 변이 값은 양수가 됩니다. 반대로 혈류가 프로브에서 멀어지면 수신 주파수가 송신 주파수보다 작아지니까 도플러 변이 값은 음수가 됩니다. 즉, 도플러 변이의 부호만 보고도 피가 어디로 흐르고 있구나 하는 방향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도플러 주파수의 변화량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네, 이를 공식화한 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도플러 방정식, 도플러 이큐에이션입니다. 이 공식은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도플러 변화의 크기를 결정하는 각 요소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신 주파수인 이 FT가 높을수록, 즉 보내는 초음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도플러 변화량은 커집니다. 여기 있는 V는 혈류 속도를 의미하고요. 혈류가 빠를수록 도플러 변화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입사 각도는 초음파 빔과 혈류 방향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입사 각도가 0도일 때, 즉 초음파 빔과 혈류의 방향이 서로 평행할 때는 코사인 0도는 1이 돼서 가장 신호가 크고, 입사 각도가 만약에 이렇게 90도일 때는 코사인 90도가 돼서 도플러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배운 일반 초음파인 B모드 영상에서는 조직 경계면에 수직으로 쏴야 반사파가 탐촉자로 온전히 돌아와서 가장 선명한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하지만 도플러 검사에서는 수직으로 빔을 쏘게 되면 주파수 변화량이 0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식처럼 초음파 빔과 혈류 방향이 완전 평행할 때 주파수 변화가 최대가 되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몸속 혈관 구조상 0도를 만들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45도에서 60도 각도를 주고 검사하라고 권합니다. 자, 이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초음파 빔과
이 혈관이 이루는 각도, 이 각도가 60도를 넘어가는 순간 혈류 속도 측정에 오차가 크게 발생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분모 자리에 있는 이 C는 인체 내에서의 음속인 1540m/s를 의미하고요. 맨 앞에 곱해진 2라는 숫자는 초음파가 갔다가 반사되어 돌아온 왕복을 의미합니다. 자,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장비에서 이 도플러를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봅시다. 도플러 정보를 표현해주는 방식은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흑백 영상 위에 혈류의 정보를 색상으로 표시해주는 컬러 도플러와 파워 도플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컬러 도플러는 쉽게 말해서 B모드 흑백 영상 위에 혈류의 방향과 속도를 색상으로 덮어 씌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탐촉자로 다가오는 혈류는 빨간색, 멀어지는 혈류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블루 어웨이, 레드 투월드를 줄인 BART 원칙, BART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용자가 원하면 반대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 속도가 빠를수록 이 색깔은 더 밝게 보입니다. 자, 여기 굵은 글씨로 컬러 도플러와 관련된 개념들이 쭉 써 있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이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토 컬릴레이션은요, B모드의 색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칠하려면 엄청난 수학 연산이 필요한데 이때 쓰이는 빠른 계산 알고리즘입니다. 컬러 도플러 영상을 만들 때 쓰이는 연산법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박스는요, 흑백 영상 위에 컬러 도플러 신호를 표시할 영역을 지정하는 사각형 프레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네모나게 사각형 프레임이 있죠. 화면 전체에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이 박스 영역 안에서만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하라고 지시하는 ROI를 설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컬러 맵과 바리언스 맵은 화면 옆에 있는 이 수직 막대 를 의미하는데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인 컬러 맵은요. 빨간색과 파란색만 존재하고 혈류의 속도와 방향 정보만 나타냅니다. 이 컬러 맵은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에 있네요. 프로브 방향으로 다가오는 혈류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프로브와 멀어지는 혈류는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색상표가 반전되어서 파란색이 위쪽에 있고 빨간색이 아래에 위치해 있다면 프로브로 다가오는 혈류를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용자가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가오는 혈류는 빨간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험 영상 문제에 나온 컬러 맵 위쪽에 어떤 색상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정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리언스 맵은요. 이 오른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추가된 형태인데요. 혈류가 라미날 플로우인지 털뷸런트 플로우인지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라미날 플로우는 정상 혈관에서 나타나는 혈류의 흐름을 말합니다. 자, 적혈구들이 모든 혈관층에서 같은 속도로 흐르는 형태입니다. 반면 털뷸런트 플로우는 혈관이 좁아진 협착 부위에서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 협착 부위에서 역류가 발생한 부위에서 생기는 소용돌이 형태의 혈류 흐름입니다. 이때 적혈구들은 제각각의 방향과 속도로 날뛰게 됩니다. 즉, 적혈구들의 속도 분산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기본 컬러 맵의 경우엔 빨간색과 파란색만 존재해서 혈류의 방향과 평균 속도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바리언스 맵은 오른쪽으로 이 노란색과 초록색을 추가해서 혈류의 상태가 정상인지 아니면 엉키고 소용돌이 치는지까지 나타내줍니다. 자, 만약 빨간색과 파란색만 보인다면 속도가 일정하게 흐르는 정상 라미날 플로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여 보인다면 피가 소용돌이 치는 비정상의 털뷸런트 플로우를 의미합니다. 자, 간단하게 바리언스 맵은 털뷸런트 플로우 정보를 추가로 나타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파켓 사이즈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파켓 사이즈는 한 스캔 라인당 쏘아주는 펄스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일반 비모드 화면에서는 이렇게 스캔 라인이 여러 개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스캔 라인당 이렇게 하나의 펄스를 발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컬러 도플러 기능을 켜게 되면 이렇게 컬러 박스가 생성되면서 이 컬러 박스 구역에 해당하는 스캔 라인에는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하기 위한 추가적인 펄스를 발사합니다. 이 동일한 스캔 라인에 펄스를 연속으로 10개에서 한 15개씩 더 추가로 쏘는 거예요. 흑백 영상 위에 이렇게 해서 얻은 도플러 신호를 덮어 씌워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컬러 박스를 너무 크게 잡으면 그 많은 스캔 라인에 펄스를 막 10개, 15개씩 더 쏴야 하니까 화면의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져서 화면이 버벅거리게 되니까 이 컬러 박스는 최대한 이렇게 콤팩트하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나이키스트 리밋입니다. 이것은 장비가 왜곡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속도 한계입니다. 혈류의 속도가 이 나이키스트 리밋을 초과하면 장비는 그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해서 색상을 반전해서 나타나는 컬러 에얼리어싱이 발생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빨강과 파랑이 마구 엉켜서 알록달록한 모자이크 패턴이 보이죠? 이렇게 나이키스트 리밋을 넘어가는 순간 탐촉자로 다가오는 빠른 혈류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급 변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컬러 에얼리어싱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키스트 리밋은 PRF를 2로 나눈 값인데요. 이런 컬러 에얼리어싱 현상을 해결하려면 PRF를 높여주면 됩니다. PRF를 올려주면 나이키스트 리밋이 올라가면서 혈관 내부가 다시 단색으로 깨끗하게 채워집니다. 다음으로 파워 도플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컬러 도플러는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모두 보여준다면 파워 도플러는 속도와 방향은 다 무시하고 오직 적혈구의 신호 강도만 보여줍니다. 모세혈관이나 장기 조직의 내부처럼 속도가 너무 느린 혈류는 도플러 시프트 값이 너무 작아서 컬러 도플러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파워 도플러는 혈류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그 자리에 적혈구만 존재한다면 신호의 양을 감지해서 주황색 명암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그림처럼 단색으로만 나타나고요. 명암으로 혈류의 양만 표현을 합니다. 파워 도플러는 아주 미세한 혈류도 잡아내는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각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에얼리어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류의 방향을 알 수 없고 환자의 작은 움직임에도 화면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즉,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W 도플러와 CW 도플러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이 둘은 모두 스펙트럴 도플러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펄스를 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계산된 도플러 신호를 사용자에게 스펙트럼 형태로 표시해 줍니다.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초음파 도플러는 혈류를 2D 영상 위에 색상으로 표현해주는 방식과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표현해주는 방식이 있다. 색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는 컬러 도플러와 파워 도플러가 있고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에는 PW 도플러와 CW 도플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PW 도플러는 펄스 웨이브 도플러의 줄임말입니다. 앞에서 배운 펄스파를 이용한 도플러라는 거죠. 펄스파 도플러는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깊이만 콕 집어서 그 위치에 있는 혈류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내 줍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실게요. 혈관 위에 표시된 작은 한 쌍의 막대기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샘플 볼륨, 샘플 게이트입니다. 우리는 화면을 보면서 이 게이트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장비는 오직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혈류 변화만 계산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검사할 때 이 샘플 게이트의 크기와 각도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측정값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만약 샘플 게이트의 크기를 너무 크게 잡으면요. 중앙혈류와 혈관 벽 쪽 혈류가 다 섞여버리고 또 너무 작게 잡으면 혈류 파형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 게이트의 이 방향선을 혈관의 각도와 평행하도록 맞춰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CW 도플러는 Continuous
웨이브, 도플러의 줄임말입니다. 연속파는 초음파를 쉬지 않고 보내면서 동시에 반사파도 계속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연속파는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실게요. 이렇게 연속파 도플러는 초음파 빔이 지나가는 전체 경로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플러 신호를 합쳐서 이렇게 파형으로 표현합니다. 특정 깊이의 혈류만 골라서 측정하는 샘플 게이트를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속파는 엄청난 강점이 있었죠. 바로 아무리 빠른 혈류에도 에어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PW 도플러는 펄스를 쏘고 기다리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빠른 혈류를 만나면 에어리어싱이 발생합니다. 파형의 위쪽이 잘려서 반대 방향에 표시되는 거죠. 하지만 CW 도플러는 연속으로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속도 측정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심장검사처럼 빠른 혈류를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정리해볼까요? PW 도플러는 샘플 게이트를 내가 원하는 혈관에 위치시켜서 혈류를 측정한다. 그러나 혈류 속도가 빠르면 스펙트럼 꼭대기 파형이 잘려서 반대편에 표시되는 에어리어싱이 발생한다. CW 도플러는 위치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선상에 있는 모든 혈류의 속도를 측정한다. 하지만 아무리 빠른 속도의 혈류도 에어리어싱 없이 파형으로 그려낼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W 도플러와 CW 도플러를 통틀어 부르는 상위 개념인 스펙트럴 도플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스펙트럴 도플러는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시간에 따른 파형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퓨리의 변환이라는 수학적 연산 과정을 거쳐서 실시간으로 혈류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래프에는 혈류의 정말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요. 뒤로 넘어가서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혈류의 이동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기준선 위쪽에 나타나는 파형은 프로브 방향으로 접근하는 혈류를 의미하고요. 이 기준선 아래에 나타나는 파형은 탐족자로부터 멀어지는 혈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딱 이 특정 속도로 가는 적혈구 수가 많을수록 그래프는 더 밝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X, Y, Z축이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잘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스펙트럼이 나타내는 다양한 정보들은 심장 주기에 따른 혈류 변화를 이해해야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뒷장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필기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장은 수축기와 이완기를 거치며 혈류를 조절합니다. 참고로 수축기는 영어로 시스톨이라고 하고 이완기는 다이아스톨이라고 합니다. 수축기는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혈액을 전신으로 강하게 뿜어내는 단계입니다. 때문에 심실이 수축하는 그 순간에 가장 높은 속도를 보이고 점차 심실 압력이 낮아지면서 분출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파형이 하강합니다. 이완기에는 심장이 다시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혈액을 채우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완기를 크게 초기와 말기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완기 초기에는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쏟아져 내려오는 단계이고요. 이완기 말기에는 다음 수축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심방이 쥐어짜듯 남은 혈액을 심실로 보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도플러 검사 화면에서 측정되는 핵심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형이 가장 뾰족하게 올라간 이곳을 PSV라고 합니다. PSV는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의 줄임말입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이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그 순간의 속도입니다. 이 지표는 혈관의 협착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이 나오는 고무호스 입구를 손으로 누르면 물줄기가 세게 뿜어져 나오듯 동맥 내경이 좁아질수록 그 부위를 통과하는 혈류 속도는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로 경동맥의 PSV가 만약에 125cm/s 이상이면 50% 이상 협착이 되었다. 만약에 230cm/s 이상이면 70% 이상 협착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파형이 시작되기 직전 이 지점을 우리는 EDV라고 하는데요. End Diastolic Velocity의 줄임말로 이완기 말기의 혈류 속도입니다. 자, 이 지표는 협착의 심각도를 나타내줍니다. 협착이 심해질수록 수축기뿐만 아니라 이완기에도 속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만약 경동맥 협착에서 EDV가 100cm/s를 넘어가면 매우 심각한 협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혈관벽의 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RI와 PI 값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RI는 레지스턴스 인덱스의 줄임말로 저항 지수를 의미하고요. PI는 펄스차일리티 인덱스의 줄임말로 박동 지수를 의미합니다. 이 RI 값과 PI 값이 높다는 것은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저항성이 증가되었음을 나타나고, RI와 PI 값이 낮다는 것은 상류에 심한 협착이 있어서 이 하류에서 혈관이 보상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RI는 파형에서 가장 이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 딱 두 곳만 클릭하면 바로 계산되는 값이고요. PI는 이 파형 전체의 테두리를 따라 그려야지 계산되는 값입니다. RI 값이 계산하기 훨씬 간단하지만 PI 값이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두 지표 모두 사용됩니다. RI 값과 PI 값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펙트럼 도플러 화면을 볼 때 전체적인 파형의 형태를 보는 습관도 정말 중요한데요. 파형의 골짜기가 몇 개나 형성되었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 혈관이 건강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혈관의 저항 상태에 따라서 스펙트럼 파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뇌나 심장처럼 혈액을 쉬지 않고 공급받아야 하는 장기의 혈관은 단상파가 정상이고, 얼굴이나 팔처럼 중간 정도의 저항을 가진 곳은 이중상파가 정상이며, 팽팽한 다리 근육으로 피를 보내는 젊은 사람의 하지동맥과 같은 저항성이 강한 말초동맥은 이 삼상파가 정상입니다. 자, 먼저 삼상파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상파는 심장 수축기에 혈액이 강하게 앞으로 뿜어져 나와서 높은 피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완기 초기에는 말초혈관 저항 때문에 모세혈관 쪽으로 미쳐 가지 못한 혈액이 말초의 높은 압력에 밀려서 순간적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완기 말기에는 큰 동맥벽이 수축기 동안 팽창했다가 이완기에 탄성으로 다시 좁아지면서 저장했던 혈액을 밀어내어서 다시 작은 순행혈류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말초동맥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 삼상파가 이중상파로, 중증인 경우에는 단상파로 변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중상파의 파형을 살펴봅시다. 얼굴, 두피, 갑상선 등의 피를 공급하는 ECA가 대표적인 이중상파의 형태를 띠는데요. 얼굴이나 두피는 이 뇌처럼 쉴 새 없이 혈액을 공급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ICA에 비해서 말초 저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축기의 속도가 빠르게 치솟아 이렇게 일상을 만들고요. 수축기가 지나면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이완기의 속도가 베이스라인에 붙거나 살짝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단상파의 파형을 보겠습니다. 단상파를 보이는 대표적인 혈관은 바로 ICA입니다. ICA의 목적지는 바로 뇌입니다. 뇌는 단 몇 초만 피가 공급되지 않아도 뇌세포가 파괴되는 장기입니다. 따라서 심장이 쉬는 시간인 이완기에도 끊임없이 피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뇌혈관은 저항이 매우 낮게 유지되는데요. 그래서 수축기에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완기에도 속도가 아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비교적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됩니다. 파형이 이 베이스라인과 붙는 일 없이 위쪽 방향으로 유유히 지속되는 단상파 형태를 보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옆에 이렇게 표로도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책에 필기해 두시고요. 이 이상의 내용은 SPI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만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